이 책은 진영, 그 후에 아빠는 유학 중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다가 지금은 절판되었습니다. 이번에 진영의 슈퍼스타 옥이라는 제목으로 바꿔 개정판을 냅니다. 오디오북 개정판입니다. 프롤로그, 에필로그, 그리고 종이책에는 없는 한 꼭지를 포함해 총 23꼭지가 담겨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글을 쓰는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2장) 진영의 슈퍼스타 옥. 야들아, 인사들 하거래. 야는 서울에서 전학 온 옥성호다. 싸우지 말고 다들 사이좋게 지내래.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년 2학기 진영 대흥국민학교로 전학 온 첫날, 나는 4반에 배정되었고 담임선생은 박성규였다. 대흥국민학교는 남산국민학교에 비해 건물은 훨씬 작았지만 운동장 크기는 거의 비슷했다. 나는 처음부터 이 학교가 좋았다. 서울과 가장 다른 점은 주변 자연이었다. 낮은 담장 너머로 초가집과 기와집이 학교를 둘러쌌고 그 너머로는 나지막한 언덕이 연이어 펼쳐졌다. 사방에 푸르른 자연이 내가 마침내 진영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진영에는 나와 훈이가 들어간 대흥국민학교와 한 10리 떨어진 곳에 있는 대창국민학교 두 개가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 그리고 우리 엄마가 대창초등학교 출신이었다. 만약에 그때 내가 이런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다면 그 학교로 전학시켜달라고 졸랐을지도 모르겠다. 서울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단박에 아이들의 호기심을 끌었다. 쉬는 시간이 되자 하나 둘 내 주위로 오더니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하니? 그랬니? 처럼 끄듬이 올라가는 내 표준말과 그랬다 아이가. 모르겠다 마이 하는 식으로 끄듬이 길게 늘어지며 아래로 축 처지는 사투리는 확실히 달랐다. 당시 표현으로 하자면 세련된 맵시 그 자체였다. 요즘 말로 하면 엣지가 있다고나 할까? 아이들은 내 말씨에 매혹된 게 분명했다. 일부러 옆에 와서 내가 하는 말을 유심히 듣다가 혼자 중얼거리며 연습하는 아이들이 있을 정도였다. 진영에 온 첫날부터 이미 토박이처럼 구수한 사투리를 구사하는 동생과 달리 나는 사투리가 쉽게 입에 붙지 않았다. 그래서 사투리를 쓰는 동생이 부러웠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부럽지 않았다. 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혀에 버터 바른 것 같이 부드러운 유창한 본토 표준어를 잊어서는 안 되었다. 한술 더 떠서 나는 그날 점심시간부터 마치 신기한 나라 이야기라도 들려주듯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기밀과 스승 역도산, 그리고 기밀이 싸웠던 상대들을 중심으로 입담을 풀어나갔다. 아이들은 기밀에 숨겨진 이야기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빠져들었다. 어느 책에선가 읽은 거의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기밀의 무용담이 사실일리 만무했지만 아무도 내가 하는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막 루테즈가 기밀 박치기에도 안 넘어갔다 그기가. 그래서 박치기를 날아가서 했다니까. 우째 날았는데. 로프 있잖아. 그거 타고 확확 날랐지.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초롱초롱한 눈망울은 유창한 표준어를 구사하는 내 입술에 집중되었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뜨거운 희열을 느꼈다. 며칠이 지나서 몇몇 아이들이 마치 숙제 검사라도 받듯 내 앞에 줄을 섰다. 성호야, 내가 집에서 연습 좀 했다 아이가. 네가 한번 들어봐라. 이러면 되겠나? 그럼 나는 한껏 더 끄듬을 올리는 악센트를 강조하며 대답했다. 그랬니? 그래, 한번 해봐. 틀리면 고쳐줄게. 표준어를 한다는 것만으로 나는 반에서 스타가 되었다. 아이들은 나와 친해지고 싶어 했고 하루라도 빨리 나처럼 서울 표준어를 구사하고 싶어 했다. 사실 나는 국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진영에서만큼은 국어를 가장 사랑했다. 첫 국어 시간 담임 선생이 나를 지목했다. 이번에는 서울에서 온 성호야, 네가 한번 읽어보래. 나는 완벽한 표준어로 국어책을 읽어내려갔고 아이들은 감탄하는 표정으로 책 대신에 나를 올려보았다.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친구가 있었다. 영어 시간에 교과서를 읽는 건 무조건 그 친구 몫이었는데 본토 발음으로 영어를 읽어내려갈 때면 우리는 물론이고 영어 선생까지 부러운 시선으로 넋을 잃고 우러러보았다. 진영에서 나는 미국에서 막 날아와 본토 영어를 구사하는 원어민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들의 호기심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다. 신압으로 나는 그들 중 하나가 되어갔다. 그렇게 자랑스럽던 내 서울 표준어는 토종 경상도 사투리에 빠르게 동화되었다. 수업 시간에 손을 들어 선생님 하고 세련되게 끝을 올리던 내가 어느새 선생님예, 질문이 심더 라고 말하고 있었다. 확실히 아이가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속도는 무서웠다. (3년이) 흐른 후 5학년 2학기 첫날 서울 도곡국민학교로 전학 온 나는 60명 남짓한 아이들 앞에 섰다. 김해충 담임 선생이 내게 직접 인사를 시켰다. 성호야, 자기소개 한번 해봐라. 나는 당연히 한때 자연스레 구사했던 서울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내 입에서 나온 건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였다.
진영에서 막 올라온 옥성우라고 한다. 잘 부탁하자잉. 서울 아이들은 잔인했다. 그냥 웃으면 될걸. 책상까지 치면서 미친 듯이 웃었다. 그중 몇 명은 아예 나를 향해 손가락질까지 하며 웃어댔다. 더 황당한 것은 김해충이라는 결코 내가 잊지 못할 이름을 가진 젊은 담임 선생까지 같이 웃었다는 것이다. 물론 오래 지나지 않아 나는 자연스럽게 표준어를 했지만 한동안 내게 국어 시간은 지옥이었다. 교과서를 읽어야 할 때면 누군가가 이렇게 외쳤다. 선생님, 옥성호 읽기 시켜요. 그러면 김해충 선생은 무슨 깊은 뜻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어김없이 나를 지목했고 나는 최대한 표준어로 읽기 위해 한 글자 한 글자 집중하느라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였다. 한마디로 발악을 했지만 결과는 더 처참했다. 토정 사투리에 이상하게 가미된 표준말 악센트는 더 요상한 코미디가 되었고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 박수까지 쳐가면서 웃어댔다. 어느 날 나는 실로 오래간만에 집에서 식사하는 아빠에게 고민을 토로했다. 성호야, 조금만 지나면 서울말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더니 아빠가 본론을 꺼냈다. 네가 1등만 하면 아무리 사투리를 해도 아무도 너 못 놀려. 누가 감히 1등을 놀려? 그러니까 더 독하게 마음을 먹어. 내가 1등해서 너희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 시골에서 온 작은 고추가 얼마나 매운지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이야. 지금 생각하면 당신과는 달리 도끼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마냥 물러터진 큰 아들에게 남모를 답답함을 느끼던 아빠가 드물게 상담까지 요청한 그 순간을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사투리 스트레스를 공부를 향한 도끼로 전혀 승화시키지 못했다. 진영 아이들은 내게 궁금한 게 많았다. 당시 막 처음 개통한 지하철은 타보았는지, 창경원 구경은 해봤는지, 남산 케이블카는 타봤는지. 사실 나는 자랑할 게 별로 없었다. 아빠가 성덕교회 대학부를 담당하던 5년 동안 남산 아랫동네에 살면서도 코앞에 있는 남산에 단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내게는 케이블카, 지하철과는 비교도 안 될 멋진 히든카드가 있었다. 그것은 1971년 발생한 대영각 호텔 화재. 당시 한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건이었다. 화재는 일요일에 발생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교회까지 들렸고 멀리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서야 나는 비로소 교회 근처에 있는 큰 호텔에서 불이 난 것을 알았다.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멀리서 검은 연기가 치솟는 것만 봤어.
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당시 그 근처에 살았다는 사실이다. 그날 바람이 정말 세게 불었어. 불이 막 사방으로 퍼지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말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런데 바람이라고? 그랬다. 불이 크게 났으니 바람이 많이 불어서 화재가 더 커졌을 거라고 추측했다. 성우야, 그럼 네가 대형각 호텔 불났을 때 바로 밑에서 본 기가? 당연하지. 우리 집이 호텔 바로 옆에 있었어. 아이들은 나를 경이롭다 못해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보기 시작했다. 옆에 있으면 뭐 불 안 뜨겁나? 엄청 뜨거울 텐데. 소방차 있어서 괜찮았어. 정말 너가 집에 불 안 붙었나? 소방차 있었다니까. 진실이 콩알만큼 섞인 나의 허풍에 아이들은 서로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점점 더 신이 났다. 불이 막 번지니까 창문에서 어떤 여자가 손을 흔들면서 소리치는 거야. 살려달라고. 아이들의 얼굴에 급박한 기운이 감돌았다. 진영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였을까? 일부러 저만치 떨어져 있던 몇 명의 고고한 아이들까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슬금슬금 내 쪽으로 다가왔다. 더 의기양양해진 나는 목격담 아닌 희대의 옥성호가 목격한 대형각 화재 사건 창작극을 이어갔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소방관들이 저 여자 구해야 한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근데 갑자기 그 여자가 창문에서 뛰어내렸어. 너무 뜨거웠나 봐. 그런데 내가 삼키는 마른 침에 아이들이 눈을 껌뻑했다.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뛰어내렸어. 아이들의 호기심과 긴장은 그 순간 극에 달했다. 진짜로 뛰어내리뿐나. 몇 층이고 10층도 넘나? 그 여자 안 죽었나? 한마디로 난리가 났다. 뭐라고? 그 여자 진짜 빨가벗었나? 성우야, 니 빨가벗은 거 다 봤나? 아이들은 귀신에 홀려 아예 넋이 나간 표정이 되었다. 나는 그 이후로도 쇄도하는 주변 요청에 마지못해 이 말도 안 되는 대형각 화재의 목격담을 몇 번이나 되풀이해야 했다. 그때 내가 배운 게 하나 있다. 이야기는 되풀이하면 할수록 실감나는 사실이 된다는 것이다. 살려달라고 애절하게 손을 흔들다가 창밖으로 뛰어내린 비련의 여자는 언젠가부터 내 머릿속에 실존 인물로 각인되었다. 때때로 그 여자가 불쌍하기까지 했다. 어쩌면 한두 번은 얘기를 하는 동안 내 눈에 눈물이 맺혔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슈퍼스타라도 된 양, 전학 직후 한 달간 진영에서 받은 스포트라이트의 짜릿함은 지금도 내 기억 한 구석에 또렷하게 남아있다. 3장. 나랑 한판 붙지 않가나?
한 반에 채 50명이 되지 않는 대흥국민학교에서 치른 첫 월말고사에서 나는 25등을 했다. 딱 중간 성적이었다. 서울에서 온 아이가 도대체 몇 등이나 할지 궁금해하던 담임 선생은 약간 실망하는 눈치였고, 아이들은 의외로 겸손한 내 성적에 안도했다. 특히 키도 가장 크고 반에서 항상 1등을 도맡아 한다는 경호는 눈에 띄게 안심했다. 그러나 그 다음 달 월말고사에서 2학년 전체 195명 중에 내가 1등을 했다. 반에서 전교 1등을 배출한 적이 없던 담임선생은 의외라는 듯 놀라는 표정이기도 했지만 매우 흐뭇하게 나를 보았다. 이번에 성호가 전교 1등 했다 아이가. 이건 우리 반 자랑인기라. 자, 다 박수 한번 치그래. 고개를 푹 숙인 경호를 빼고 순진한 우리 반 아이들은 열심히 박수를 쳤다. 사실 나는 지난 한 달 동안 평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한 것도 아니었다. 진영에서 살던 3년 동안 집에서 교과서를 펴고 공부한 기억이 전혀 없다. 그냥 학교에서 수업 듣고 하라는 숙제만 했을 뿐이었다. 어쨌든 첫 달 반에서 고작 25등을 한 아이가 다음 달 전교 1등을 하다니. 솔직히 모르겠다. 왜 그렇게 된 것인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엎치락 뒤치락 하긴 했지만 그 뒤로도 쭉 나는 전교에서 1, 2등을 유지했다. 세련된 표준말을 구사할 뿐 아니라 공부까지도 단숨에 장악한 나는 대흥국민학교에서 슈퍼스타의 자리를 굳혔다. 누가 인생은 새옹지마라고 했던가. 1등이라는 성적을 받은 내 앞에는 상상도 못한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반에서 등수가 매겨지는 게 공부만이 아니란 것을 모르고 있었다. 더 중요한 건 남자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 서열이었다. 그게 참 웃긴 방식으로 매겨졌는데 공부 등수가 그대로 싸움 서열이었던 것이다. 그럼 공부 1등이 싸움도 진짜 1등이었을까? 꼭 그런 건 아니었다. 한참 지나서 알게 된 규칙은 이렇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밥맛 떨어지는 놈, 오로지 저밖에 모르고 공부만 하는 놈을 견제하는 백신 장치였다. 비사교적이고 이기적인 공부 1등에겐 끊임없는 도전이 이어졌다. 공부 대신 싸움으로 말이다. 그러다 보면 공부는 1등일지 몰라도 싸움 등수는 점점 떨어졌고 급기야는 뭐랄꼬 인자 니까지 나랑 붙자그기가 할 정도로 비실비실한 아이의 도전까지 받는 굴욕을 당했다. 아무리 슈퍼스타라고 해도 모두에게서 사랑을 받을 수는 없었다. 일부러 나를 피하는 몇몇이 있는 건 분명했다. 분명 그들에게 나는 박힌 돌을 위협하는 굴러온 돌이자 매우 건방진 놈으로 보였을 것이다. 국민학교 2학년 아이라도 싫은 건 싫고 나름대로 지키고 싶은 자기 영역이 있기 마련이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가방을 싸는데 항상 멀리서 나를 지켜보던 머리를 빡빡 민 아이가 다가와서 말했다. 옥성호, 내가 도전한대.
마 나가서 붙자.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 그러나 빡빡이의 호전적인 태도와 주변 분위기로 봐서 싸움을 거는 소리라는 건 바로 알았다. 순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나는 당혹감을 감추려고 애써 세련된 표준어로 말했다. 예, 내가 왜 너랑 싸워야 하니? 싫어. 게다가 싸움은 나쁜 거야. 물론 내 나름대로는 대단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반론이었다. 싸워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니까. 싸움은 고사하고 나는 빡빡이 이름도 몰랐다. 그러나 내 대답은 헛소리에 불과했다. 내 서울 표준어가 상대의 기를 죽이길 은근히 기대했지만 도리어 빡빡이의 투지를 더 불태우는 역효과를 불러왔다.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것처럼 빡빡이가 머리를 내 앞으로 바싹 들이밀었다. 야, 빨리 나가지 않카나. 한판 붙자 말이다. 내가 도전한다 않카나 이 짜스가. 할 말을 잃은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책가방을 싸다 말고 지금 상황을 지켜보는 아이들을 보니 이건 피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 학교에서 살아남으려면 저 빡빡이와 붙는 건 숙명이다. 우르르 뒤따라오는 아이들과 함께 나는 운동장 끝에 있는 씨름장으로 향했다. 부드러운 모래로 덮여 있어서 치고받고 싸우기에는 참으로 안성맞춤이었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는 내내 나는 뭐가 뭔지 모를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어쩌면 내 마음은 이렇게 외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얘들아, 나는 교회 마당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걸 들으며 순진하게 뛰어놀던 착한 애야. 도대체 니네들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마침내 모래판에서 빡빡이와 마주했다. 아이들이 빙 둘러쌌다. 빡빡머리에 검은 피부, 그리고 떨어질 듯 하다가 마지막 순간 다시 콧속으로 들어가는 누런 콧물. 지금 생각하면 격투기 챔피언 표도르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경호가 심판을 자청하고 나섰다. 나와 빡빡이는 계속 뚫어지게 서로를 째려보고만 있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그냥 하였고 아무런 작전이라는 게 없었다. 그때까지 나는 훈이를 가끔 발로 찬 거 외에는 싸움을 한 적이 없었다. 빡빡이처럼 그냥 인상만 쓰고 계속 서 있었다. 경호가 큰 소리로 신호를 보냈다. 시작! 아, 신호를 기다린 거였구나. 번개같이 달려든 빡빡이가 내 허리를 잡고 단숨에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종합격투기 테이크다운 기술이었다. 이어서 무자비한 박치기가 이어졌다. 몇 대를 맞았는지 전혀 모르겠다. 수십 번일 수도 있고 고작 한두 번일 수도 있다. 박치기라면 나도 자신 있었는데 빡빡이 머리는 아예 쇳덩어리 같았다. 깔려서 버둥거리던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주변에서
아이들의 고함 소리가 메아리 사라지듯 조금씩 멀어졌고 나는 저항해야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만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건 아파서도 싸움에 졌다는 수치심 때문도 아니었다. 배신감이었다.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진영에 대한 배신감. 아이들에 대한 배신감이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얘기에 깔깔거리던 그들이 아닌가. 나는 속으로 외쳤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이러는 건데 니네들한테 재미있는 얘기해 준 것밖에 더 있어? 이 시골 바보 촌놈들아.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한쪽에서 울거나 피가 나면 싸움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이었다. 경호가 나와 빡빡이를 떼어놓았다. 누군가가 내게 가방을 건넸고 나는 교문을 향해 터벅터벅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아무도 내게 말을 걸거나 다가오지 않았다. 그날 운동장은 참으로 넓어 보였다. 교문을 나서면서 다시는 이 학교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속으로 몇 번이고 굳게 다짐하며 폐잔병처럼 어깨를 쭉 늘어뜨린 채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